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는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해서 좀 여유를 갖고 있었다가 갑자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머릿속이 좀 하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주로 유튜브에서 댓글이나 종편에서 화면으로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뵀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뵈니까 훨씬 더 좋구나 이런 느낌이 있네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날라리 연구자여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뵌 것도 즐거웠었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좀 주식 공부를 하느라고 클로징 벨을 올리고 계시는 옆에 명민준 선생님을 뵈서 참 이렇게 또 기분이 좋고요. 요즘 완전히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장 핫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내용들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의 안보 전략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고요.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번에 저희 국가 어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그냥 내용입니다. 저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기본적으로 국가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건 과거나 미래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가 번영하고 평화가 보장되고 그래서 국민이 안전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다 뭉쳐지면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가려고 하는 각 국가들의 일종의 국가 발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모델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기초를 만든 사람이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전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경제를 변형시키면서 동시에 평화를 보장하고 이것들이 국민에게 안정감으로 다가오고 이런 동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조금 더 부강해진 국가 안에서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는 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분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핵심은 조셉 나이가 얘기했던 스마트 파워 강국, 대한민국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하드 파워는 군사적, 경제적 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세계 5위의 군사력,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의 경제 형태로 가게 되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군사강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사적인 강력함만 가지고 저희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또 리스크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경제적 하드 파워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이 하필이면 국민들이 대단히 뛰어나서 소위 K컬처라고 얘기하는 문화적, 그다음에 K-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어떤 파워들을 계속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겸비된 스마트 파워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전환적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드 파워 측면에서는 저는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과 경항공모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을 제작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주 항공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와 폭격기 자체 개발, 민용 항공기까지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매우 폭력적인 인간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하드 파워를 강화시켜 나가는 형태들이 많은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읽어왔던 K-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 24년, 25년 내란 진압 체제를 만들었던 힘들이 분명히 있다. 이건 우리만 느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라고 인정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높은 나라는 도덕적으로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문화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캐대언 같은 게 나오면서부터 거의 전 세계적인 문화적 힘들, 우리 문화의 창의성들을 다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스마트 파워 강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는 상황인데 이러면 되겠는가? 좀 중장기적으로 대륙, 반도, 해양 3자 지형을 만들어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적 위상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래야지만 저는 소위 반도 국가가 취하고 있는 과거와 같이 양쪽으로부터 뜯기니까 거기서부터 국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로마 제국처럼 해양으로부터도 대륙으로부터도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나아가면 그게 이제 대륙, 반도, 해양의 3자 구도를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멋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도랑에 든 소가 휘파람을 불며 양쪽의 풀을 뜯어먹을 것인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 우린 중대한 전환적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휘파람 불면서 도랑에서 양쪽의 풀을 뜯어먹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저는 그런 나라가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파워 강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K 네트워크 시대를 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강국과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한국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4대 경제권과 연계되어 있고요. 뭐 붙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미국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3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43개나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육해공 물류 인프라랑 북극 항로, 그다음에 실크로드 출발점이나 기착점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라고 하는 관문이 열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따르게 되는 엄청난 성장의 동력 또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죠.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직까지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와의 여러 가지 갈등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문화적인 힘들을 투사할 수 있는 K 네트워크 시대로 저는 지금 이미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특히 북핵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남남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스마트 파워 강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전략. 북한은 지금 자기가 핵 보유했다고 인정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는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같은 경우 미국과는 사이가 좋은데 한국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미 직접 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협상은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돼. 이 얘기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핵을 보유했으니까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하고 협상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랑 뭐하러 협상을 하겠어?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이 발표문 자료가 8월 25일 정상회담을 좀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너랑 대화하지 않겠어. 하지만 뭐 대화를 안 하게 하겠습니까? 언젠간 하겠습니다만 가격을 높여서 너랑 얘기를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핵화 협상 진입도 어렵습니다만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상당히 많은 출렁임이 있을 거다. 이 출렁임들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안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거다. 2006년 북한의 핵 개발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상황을 보면 북한의 말 한마디에 협상 자체가 깨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었기 때문에 야 우리 이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갔어라고 해서 즐거워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핵 억지력 확보와 함께 비핵화 또는 동결 축소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핵 억지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핵화 또는 동결 축소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 억지력을 확보하자. 그럼 핵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했어요. 니네들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도 우리 이북에 핵을 무장한 적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 타임스 칼럼 같은 경우도 이미 나옵니다. 비핵화 정책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에 북한과 핵 동결 협상이나 해라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 딜레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만약에
미국이 핵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 또는 중국,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당면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을 정치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그러니까 두 국가론이겠죠. 너희는 다른 나라니까 나는 미국하고만 대화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트랙이 있다면, 또 한 트랙은 한국의 극우 보수 야당 세력 같은 경우는 북핵 공보를 계속 활용하면서 남남 갈등, 이념 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따라서 북핵 문제는 북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일정한 세력들도 활용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게 계속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잠재적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잠재적이라고 썼습니다. 잠재적. 실질적 핵 무기의 보유가 아니라 잠재적 핵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랑, 두 번째는 가공할 수준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비핵 무기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북한의 핵무기 정치 외교, 북한의 핵무기를 정치 외교 무기화하는 것과 한국의 극우 보수 야당의 핵 공포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정상성을 혁파하는 것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가장 높게 보는 게 한국 국방연구원에 의하면 2025년에서 2025년 같은 경우 우라늄탄, 플루토늄탄 포함해서 127에서 150기라고 예상하는 사례도 있고, 2040년에는 거의 430기까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통상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한 핵탄두 한 50기 플러스 20기 정도 얘기하니까 최대는 70기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한미동맹 현대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청와대 NSC에서 근무할 때 이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였고 엄청난 논란이 많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 전력을 대중 방어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건 뭐 오래된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이 계속 앞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플루토늄 재처리 권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NPT 조약에 의하면 제4조에 핵 주권 평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 없이 서로가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일본은 이걸 1988년도에 확보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좀 확보하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현 외교부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농축을 통해 우리도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껴왔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든 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미 착수됐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건 산업적, 환경적 측면에서만 얘기할 뿐이다. 우리가 이걸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반대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니요,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이제 또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 아닙니다. 아래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계 최고 중량의 초고성능 벙커버스터 초음속 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무 5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무 5 같은 경우는 거의 핵무기에 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건 계속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축입니다. 소위 한국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확보해서 잠재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K방산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무 시리즈로 제기되고 있는 가공할 만한 우리의 핵 대응 비핵 무기들을 계속 상승 발전시키자. 이 두 측을 통해서 북한의 핵 보유 전략에 맞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35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는다. 내 차 탈라면 돈 내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돈 내라는 얘기겠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돈은 내겠다. 돈은 내긴 내겠는데 우리한테 좀 평등하게 해줘.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해서 우리 스스로 예를 들면 핵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만 변을 싸면 뭘 먹으면 변이 나오는데 변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변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줘. 변을 처리할 수 있게만 해주면 우리가 변을 잘 처리할게. 대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지만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북한에게 상당한 레버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티켓은 구입하되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국익 외교와 자주국방 능력을 증대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미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미 백악관 내부나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을 떠나서는 동북아 작전의 70% 이상이 불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요 기지는 미군 전력을 신속히 연결하는 작전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 없이 대만의 유사 또는 남중국해 분쟁, 북태평양 방어 작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잃는 것은 작전 거점과 정보 거점을 동시에 잃는 것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굳이 제기했던 방위비 증감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을 두고 예를 들면 전략적 유연성을 자기들 스스로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도 그들이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협상은 이렇게 서로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익 중심, 저는 국익 중심이죠. 그러니까 국익 우선 개념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국익 중심 실용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소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강국을 추진하면서 이 힘이 대한민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K네트워크 확산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도랑이 든 소가 휘파람을 불면 양쪽의 풀을 뜯어먹어서 우리는 배부르니까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고요.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K네트워크는 아태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전 북한에도 지금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의 통합, 사실상 마음으로부터 먼저 온 통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 통일이 아니라 민족 통일이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가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부러집니다. 통일하려고 하면 독일 같은 서독 같은 경우도 월급에서 8%를 통일세로 떼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에서 8% 떼라고 떼시겠어요? 그 돈만 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K네트워크를 인정하고 통일이 언젠가 오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민족 통일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장기적, 점진적 통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아래 표가 핵심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북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북한은 굳이 우리랑 협상하기보다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통해서 남남 갈등, 왜 진보는 이렇게 나약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남남 갈등을 극우 보수 세력들이 추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보 정부가 훨씬 더 국방비 많이 두드러 박아가지고 더 많은 무기 만들어낸 게 사실입니다. 전 그래서 잠재적 핵 억지력을 통해서 잠재 기술력과 법적 권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현무 시리즈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모함 또는 경항공모함 또는 핵무기 추진 잠수함 같은 걸 만들어서 핵 대응 비핵 무기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려면 한국이 스마트 강국이 돼야 되겠죠. 이랬을 때 저는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협상했을 때만이 국민들이 이 협상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랬을 때만이
국력은 증진하고 국론은 모아지고 국민은 행복해지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 핵심은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작살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계속 왕왕왕 지저대면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흐름들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민심으로 이해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조현 외무부 장관 같은 분들이 가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낸다면 언제쯤 이 문화로만 우리가 뛰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는 뛰어나 그래서 휘바람 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